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때이른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부산도 오늘은 낮 기온이 금정구가 33도까지 치솟는 등 일찍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위뿐 아니라 최근엔 강한 햇볕에 한낮 오존 농도가 급상승하면서 오늘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쬐는 땡볕을 피해 양산을 든 시민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교차로 대형 그늘막도 벌써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정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시작된 데다 부산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만 5일째. 권역별 전체 발령 횟수를 합하면 11차례나 됩니다. 최근 4년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횟수를 보면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 무더위와 일사량 증가로 한낮 오존 농도가 오르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오존은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이 햇빛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공기 중 산소와 만나 만들어지는데 햇볕이 강한 더운 날씨가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조한 데다 햇볕까지 강한 5월에 발생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높은 기온, 그리고 약한 바람, 강한 일사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절기는 오히려 강우량이 많고 오히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에 오존은 장시간 흡입하면 폐 기능이 약해지고 눈 건강과 피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오존에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아토피 피부염의 주 증상인 피부염증, 가려움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존주의보 발령 시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뒤엔 오존에 노출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이러한 폭염 속에 또 부산의 공기 질은 전국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오존 농도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전국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7대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연도별 평균 자료입니다. 미세먼지로 분류되는 PM10의 경우 부산이 20여 년간 7대 도시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를 나타냅니다. 초미세먼지인 PM2.5는 지난 2016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오존입니다. 오존 농도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 동안 부산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데다가 오존까지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존이 높다는 것은 2차 미세먼지가 높다는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언제든지 조금만 맞으면 2차 미세먼지가, 특히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부산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막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완만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발생 횟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고 오존 농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건물 벽돌 외벽이 무너져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 이후 건물 외장재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애초 점검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대학교 건물 뒤편에서 뿌연 먼지와 함께 벽돌 수백 개가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벽돌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60대 환경미화원이 벽돌에 맞아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일반 주택들은 안전할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 건물의 안전관리는 민간, 그러니까 건물주들에게 모두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대상 시설물은 1종부터 3종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도나 터널, 방파제,
댐 같은 대형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고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들은 3종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부산의 주거용 건축물 26만 호 중 6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벽 타일이 뜯겨져 나가고 무너질 듯 금이 간 벽이 방치되어도 건물 규모가 작으면 지자체 관리망에서 제외됩니다. 법상의 대상이 아니면은 저희들이 따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소유자한테 점검이라든지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제정됐지만 시행까지 1년이나 남은 데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정작 지자체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갈수록 1인 가구나 2, 3인의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면서 달라지는 유통과 풍경,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굴비 같은 생선을 쓰이는 단위죠. 두rum이라는 용어조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정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시내 한 백화점의 수산물 코너입니다. 굴비를 세는 전통 단위인 두rum 대신 굴비 한 엮음당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굴비 한 두rum입니다. 한 줄에 10마리씩 모두 20마리죠. 4인 가족이 한 번에 서너 마리씩 먹는다 치면 최대 2달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 2, 3인 가족들에게는 20마리 굴비 한 두rum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양입니다. 때문에 7마리씩 2줄, 14마리를 한 단위로 한 굴비 한 엮음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선보인 겁니다. 2, 3인 가구에서도 이제 부담 없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드실 수 있어서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조각 수박을 비롯한 소포장 과일과 신선식품도 인기고 김치 냉장고, 구이용 그릴, 믹서기 등 가전제품도 2, 3인, 소가족을 겨냥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역시 4인 가족이 최소 2끼를 해결할 수 있는 6인용에서 2, 3인용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식구분들이 작다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3인용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도 많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1위를 차지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 2월 기준 4인 가족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줄어든 반면 2인 가구는 4% 이상 증가한 22.45%, 3인 가구 역시 지난해보다 늘어난 18%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3인 소가족의 증가가 먹거리를 세는 전통 단위의 변화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오던 용의자가 숙박업소 6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절도 용의자 47살 김모 씨가 창문 밖 1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5명이 김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숙박업소를 탐문 중이었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를 위해 김 씨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르노 삼성차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측이 공장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 프리미엄 휴가를 오늘과 오는 이 31일 2차례에 걸쳐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휴가는 법정 휴가 외에 부여하는 복지 휴가로 회사 측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이번 프리미엄 휴가는 닛산 로그 위탁 생산 물량 감소 등 생산량 조절을 위한 것으로 임단협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 부산 중소기업인대회가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종래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병수 부산울산 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역의 중소기업 유공자 3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힘들어진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